나가. 내 집에서. 윤채린의 차가운 명령은 3년의 결혼 생활을 찢어발겼다. 낡은 더플백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선 나에게 윤슬기는 웃으며 명품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얼굴에 던졌다. 이거 받고 택시나 타, 거지야. 내 언니 인생에서 꺼져. 절망으로 바닥에 굳어진 내 모습 위로 방금 내 세계를 파괴한 두 자매의 승리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희망은 없었다. 나이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 보인다고 하는 말,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있더군요. 기차가 눈앞에서 탈선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철로 위를 걸어가는 멍청한 말입니다. 내 인생, 아니 정확히는 이 화려한 개판 5분 전 사태가 벌어지기까지의 지난 40여 년이 딱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민준호. 불과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꽤 괜찮게 사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한 외모에 프로젝트 관리, PM 분야에서 잔뼈 굵은 실력을 인정받았고 게다가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와 결혼했으니 말입니다. 그래, 윤채린. 재벌 3세도 아닌데 순수 실력으로 황인, 부동산 그룹을 일군 여자. 매 분기 먼스리 초전 같은 경제지 표지를 장식하는 그 윤채린이 내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윤채린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 입이 턱 벌어지는 소리가 한남대교 밑까지 들릴 정도였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채린은 거액의 자본력과 커넥션, 이름 없는 비밀스러운 최고급 식당의 예약 없이도 자리를 얻어내는 그런 영향력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그녀 말로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게 해주는 소탈한 보통 남자의 매력을 가져왔죠. 해석하자면 수백억대 5만 원권 지폐로 쌓아 올린 상아탑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배우자용 소품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의 결혼 사진은 메이존 같은 고급 인테리어 잡지 화보 같았습니다. 압구정동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통유리창 덕분에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주었죠. 주방의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은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었고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와인이 가득 찬 지하셀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체리는 농담처럼 나에게 별표 당신과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별표라고 했고 나는 부부간에 서로를 인생의 반쪽이라 칭하듯 달콤한 뜻이 담겼으리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진심이 아니었죠. 자, 이제부터 우리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악몽으로 급선회합니다. 채린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슬기, 윤설지 아이. 채린이 흠잡을 데 없는 황금 딸이었다면 슬기는 명품 옷에 쌓인 채 우유를 상하게 할 만한 태도를 가진 집안의 전문적인 실망 덩어리였습니다. 28살, 자발적 실업자. 언니의 재력을 이용해 기생하는 것을 올림픽 종목처럼 완벽하게 해낸 여자였죠. 채린은 슬기의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 신용카드, 고급 필라테스 회원권, 심리상담 비용, 유기농 주스 클렌즈 비용, 그리고 식비보다 비싼 월간 네일 비용까지 전부 대주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그걸 가족 간의 지원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신탁기금을 가진 빌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첫날부터 나를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아침 조깅, 물론 그녀는 운동 따위 하지 않습니다. 중에 밟은 불쾌한 무언가처럼 쳐다봤습니다. 매번 가족 식사, 명절 모임, 혹은 불쑥 찾아오는 방문 때마다 그녀는 나를 그런 눈빛으로 봤습니다. 채린의 돈 중 내가 향후 몇 년간 얼마를 축낼지 정신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슬기의 특기는 걱정처럼 들리게 독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채린 언니, 준호 형부가 언니 생활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니야? 그녀는 가짜 걱정을 줄줄 흘리며 말했죠. 솔직히 이렇게 빨리 사치에 적응하는 거 보면 신기해.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채린은 그 똑똑하지만 순진한 내 아내는 슬기가 내 결혼 생활을 내부에서 폭파시키려고 던지는 수동 공격형 수류탄이 아니라 심오한 지혜라도 전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나의 개인적인 지옥이 되었습니다. 채린은 식탁 머리에 앉아 일주일 수입보다 비싼 와인을 아무렇지 않게 홀짝이며 최신 수백억 원짜리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대화에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내 중산층 배경이 주홍글씨처럼 얼굴에 새겨져 있나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는 그 별표 비웃음, 스먹, 별표를 띄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자신만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빌어먹을 비웃음.
준호 형부, 오늘 하루 어땠어? 슬기는 가짜 친절함으로 물었지만 마치 나에게 양자 물리학을 유아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프로젝트라도 관리했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형부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 그 속뜻은 늘 끈적한 올리고당처럼 두꺼웠습니다. 당신은 여기 속하지 않아. 내 언니에게는 부족해. 당신은 매너만 좀 좋은 황금 사냥꾼일 뿐이야. 느리지만 고통스럽게 나는 체린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나를 태양처럼 바라보던 여자가 이제 퍼즐을 풀려는 듯 내 얼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라기보다는 공손함에 가까워졌습니다. 내 일에 대한 질문은 관심이라기보다는 취조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여보가 그래서 오늘 정확히 뭘 성과로 냈는데? 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미묘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이미 내가 유죄라고 결정한 검사에게 반대 신문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슬기는 의심의 씨앗을 너무나 교묘하게 심어서 그게 마치 자연적으로 거기서 자라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하니까요. 대신 그녀는 내가 초대되지 않은 자매만의 시간에 이런 작은 말들, 체린의 뇌에 심리적 흰개미처럼 파고드는 사소한 암시들을 던졌습니다. 언니가 가끔 걱정돼. 언니는 너무 믿음직하고 너무 관대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언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잠결에도 협상할 수 있는 체린은 자기 여동생이 자신을 바이올린처럼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악은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매일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속삭이는 대화 한 번, 슬기의 적절한 타이밍에 눈썹 치켜세움 한 번, 완벽하게 조율된 한숨 한 번에 내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내가 승객이고 다른 누군가가 안전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자동차 충돌 사고 같았습니다. 나는 딱 한 번 체린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였죠. 그녀는 마치 내가 자기 여동생이 박원동 아파트에서 마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봤습니다. 슬기는 날 사랑해, 준호 씨. 그녀는 단지 날 걱정하는 것뿐이야. 당신이 항상 방어적이기보다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체린의 마음속에서 나는 외부인이었고 그녀의 완벽한 삶이라는 방정식에 잘 맞지 않는 변수였습니다. 슬기는 먼저 그곳에 있었고 28년의 역사, 공유된 추억, 그리고 우리만 아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나는 3년의 결혼 생활과 처제의 진심 어린 걱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편집증적인 남편이라는 꼬리표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범한 남편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결정하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넘어질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파악했다고 생각했죠. 내가 굴복하고 용서를 빌며 그들이 결정한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들은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실내 온도는 체감상 영하로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안에 별표 윤채린, 별표 은거실 중앙. 아마도 웬만한 봉급쟁이 월세보다 비쌌을 그 거대한 흰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내가 예비 침실에서 인신매매라도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 사람 같았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혼해본 남자들은 압니다. 이 네 마디는 관계의 코드레드가 선포된 것과 같습니다. 전원 비상. 충격에 대비하라. 그래, 자기. 무슨 일인데?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뱃속에서는 올림픽 체조 선수도 울고 갈 만큼 위장이 묘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벼랑에서 뛰어내리거나 누군가에게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들이마시는 그 숨이었습니다. 슬기가 오늘 당신이 어떤 여자랑 점심 먹는 걸 봤대. 강남 가로수길의 그 카페 말이야. 금발머리 여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황당합니다. 첫째, 나는 가로수길 근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3명의 중년 남자들과 건설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둘째, 내가 그날 유일하게 접촉한 금발은 내 이름, 민준호를 그렇게 또박또박 불러줬는데도
A2 썬플레이스 바리스타가 주문컵에 엉뚱하게 적은 준호였으며. 하지만 슬기는 이미 씨앗을 심었고 체리는 그 씨앗을 의심이라는 정당성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피워내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체린, 자기야. 나 오늘 하루 종일 회의였어. 내 일정표, 이메일 다 보여줄 수 있고 원한다면 우리 회사 보안팀에 연락해서 CCTV 화면도 가져올 수 있어. 하지만 슬기의 거짓말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나는 악당이며 슬기는 체린을 심장마비에서 구하려는 염려하는 동생이라는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데 있었으며.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준호 씨, 체린이 말했고 나는 그녀의 입에서 슬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으며. 슬기가 요즘 이상한 점을 계속 알아챘대. 당신이 요즘 옷을 더 잘 입고 다닌다는 점, 회사에서 늦게까지 있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 외모에 더 신경 쓴다는 점. 나는 그녀가 지구는 평평하고 새들은 정부의 감시 드론이라고 말한 것처럼 쳐다봤으며. 옷을 잘 입는 건 당신이 나에게 더 좋은 옷을 사줬기 때문이고 늦게까지 일하는 건 우리가 새로 대형 고객 세 곳을 유치했기 때문이며 외모에 신경 쓰는 건 내가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와 결혼했고 비즈니스 행사에서 당신에게 망신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잖아.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내가 유죄라고 결정했을 때는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체린의 눈에는 유난히 힘든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할 때 짓던 그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이제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있을 뿐이었으며. 다음은 금전적인 비난이었습니다. 나는 불성실한 남편인 동시에 금융기생충이어야 했으니까요. 슬기의 최신 첩보에 따르면 나는 자금을 비밀 부업으로 빼돌리고 체린의 인맥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평생 언니 돈만 전문적으로 써온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실로 황당했지만 누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슬기가 통장 내역서를 보여줬어. 준호 씨, 당신이 이체한 내역들, 내가 모르는 계좌로 돈이 흘러나간 흔적들, 여기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 의문의 이체 내역은 내가 결혼기념일 이탈리아 여행을 깜짝 선물하기 위해 비상금으로 넣고 있던 적금 계좌였으며. 기념일 펀드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내 모바일 뱅킹 앱에 문자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하지만 슬기는 그 화면을 절묘한 각도로 캡처해서 마치 탐정학교에서 낙제한 금융법의학 전문가처럼 의심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으며. 체린, 저건 당신 기념일 선물 비상금이야. 지금 당장 로그인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은폐용 스토리일 수도 있잖아. 그녀는 말했고 나는 옆에서 슬기가 속삭이는 소리를 실제로 듣는 것 같았으며. 이때 나는 내가 음모론 수준의 편집증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내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 나를 악인으로 묘사하는 다른 설명이 항상 존재했으며. 마치 질 때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과 체스를 두는 것 같았으며. 최악은 비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가는 체린을 지켜보는 것이었으며. 한때 나를 완전히 신뢰했고 누구에게나 나를 변호해주던 이 여자가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세 곳의 독립적인 출처를 통해 사실 확인해야 할 것처럼 대했으며. 직장 동료인 동현이가 술자리에서 경고했으며. 야, 내 처제 그거 완전히 독극물이야. 체린이는 쟤한테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고 있어. 다른 친구 태호는 더 직설적이었으며. 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 윤슬기라는 여자, 널 끝장내기로 작정한 거야.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안 멈출 거라고. 하지만 나는 고집스러웠으며. 나는 사랑이 조작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3년의 결혼 생활이 재정적 의존성과 감정적 조종으로 얽힌 평생의 자매애보다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며. 나는 체린이 결국 슬기의 계략을 간파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나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대대적으로 틀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최종적인 대립은 목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체린이 좋아하던 그 부자들의 문제를 다룬 드라마의 시즌 마지막 회를 보려고 했기에 기억합니다. 대신 체린은 거실에서 마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쇄된 이메일, 형광펜으로 칠해진 통장 내역, 연방검사를 감동시킬 만한 나의 불륜혐의 타임라인까지. 슬기의 손자국이 곳곳에 찍혀 있었지만 체린은 마치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밝혀낸 것처럼 제시했으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준호 씨, 그녀는 서울의 겨울 칼바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으며. 슬기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어. 그녀는 날 사랑하고 날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나한테 말한 모든 것이 다 말이 돼. 그때 나는 내가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슬기가 장기전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체린에게 사랑은 의심을 의미하고 신뢰는 순진함을 의미하며 재정적으로 언니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여동생이 자신과 함께 삶을 건설해온 남편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되돌아보면 나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서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없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그곳은 공식적으로 적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발밑에 양탄자가 확 잡아당겨지고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채 서 있을 때 항상 극적인 음악이 깔리는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글쎄요, 현실은 배경음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할리우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덜 극적이고 영혼까지 짓밟힐 만큼 더 비참합니다. 그날은 10월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할 때였고 우리가 처음 연애하던 가을에 설릉공원을 함께 산책하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에 뇌가 가장 사소한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참 우습더군요. 막 퇴근하고 넥타이를 풀며 조용한 주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좋아하는 태국 음식을 시켜 먹거나 넷플릭스에서 머리 쓸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보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 말입니다. 대신 나는 마치 내가 피고인인 동시에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통보받지 못한 사람인 듯한 기업 이사회 회의장 같은 분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체리는 거실, 아니, 곧 알게 되겠지만 그녀의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해고, 이혼, 아니면 내 경우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종류의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네이비색 파워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녀의 표정은 남극의 펭귄 엉덩이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마치 속삭이는 명품 차림의 악마처럼 승리의 비웃음을 띠고 있는 슬기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체린이 말했는데 요즘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구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네 단어를 내 마음의 평화를 향한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하기로 상표 등록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알았어. 나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방의 분위기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례식장과 처형장 사이 어딘가쯤 되는 분위기는 이것이 주말 계획이나 누가 세탁물을 가져올 차례인지에 대한 대화가 아닐 것이라는 첫 번째 단서가 되어야 했습니다. 체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건물을 폭파하기 직전에 하는 그런 숨이었습니다. 짐 싸세요. 준호 씨,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고작 이 말이었습니다. 서두도, 장황한 설명도, 극적인 고조도 없이 그저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열차처럼 나를 덮친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서서 농담인지 숨겨진 카메라라도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납득하게 만들 어떤 것이라도 기다렸습니다. 미안한데 뭐라고? 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내 뇌가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들었잖아요. 체리는 실적이 나쁜 직원을 해고할 때 쓰던 그 건조한 경영자 톤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나가줘요. 더 이상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내 지붕 아래에 둘 수 없어요. 내 지붕 아래? 우리의 지붕이 아니라? 그녀의 지붕? 3년의 결혼 생활은 마치 내가 환영받지 못한 채 너무 오래 머문 하우스 게스트였던 것처럼 드디어 환영 기간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 뒤에서 슬기는 만족감으로 거의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쁨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글러브는 내려졌으며 그녀는 역사상 가장 크고 멍청한 쥐를 잡은 고양이처럼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체린, 자기야, 이성적으로 얘기해보자고. 나는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우는 대신 비즈니스 거래를 협상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슬기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든 그건 체리는 교통경찰이 과속하는 차를 막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내 동생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요. 슬기가 당신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지 않았어. 슬기가 당신에게 내 뒤에서 몰래 움직이라고 시키지 않았고 내 돈과 인맥을 이용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슬기가 몇 달 동안 그녀에게 주입해온 모든 쓰레기들, 천천히 우리를 죽이도록 뒤틀린 반쪽짜리 독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기에 완전히 넘어간 사람의 확신을 담아 전달되었습니다. 그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야, 체린. 당신도 알잖아.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절박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당신을 이용한 적은 더더욱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슬기는 그 말에 실제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문자 그대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오, 제발, 민준호. 그 연기는 연극표를 사는 사람에게나 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악몽 같은 대화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슬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게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내 언니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건 내 문제가 됐어. 슬기는 가짜 의로운 분노를 담아 응수했습니다. 체리는 매일 자기 얼굴에 대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때 체린이 나섰습니다. 슬기를 나에게서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에 살짝 몸을 위치시킨 방식은 그녀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슬기는 이런 심각한 일로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어. 준호 씨, 그녀는 날 사랑하고 날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처음부터 당신에 대해 옳았어. 처음부터 나에 대해 옳았다. 즉, 슬기는 첫날부터 나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이제 그것을 소리내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3년 동안 여동생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독을 주입하는 것을 들어왔고 우리의 관계를 방어하는 대신 메모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야? 나는 물었고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을 당신은 당신의 백수, 빌부치 동생이 내가 무슨 범죄의 대가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전부 내던져버리겠다는 거야. 백수와 빌부치라는 말은 적중했습니다. 슬기의 얼굴이 붉어졌고 잠시 동안 그녀의 거만한 외관에 금이 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한 걸음 더 나섰고 마치 그녀의 투자를 보호하려는 듯 CEO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나가요, 준호 씨, 당장. 경비 부르기 전에, 경비. 그녀는 3년간 함께 웃고, 싸우고, 사랑했고, 미래를 계획했으며, 기념일과 생일, 명절을 함께 보냈던 자신의 남편에게 경비를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하우스 파티에 너무 오래 머문 불청객인 양 끌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저녁 식사 파티를 열었던 식탁, 우리가 함께 늙어갈 도시를 내려다보던 창문들. 모든 것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박물관 진열장 너머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나는 내 목소리조차 낯설고 멀게 느껴지면서 말했습니다. 짐을 챙길게. 내가 침실, 아니, 별표, 그녀의 침실, 별표로 향해 옷가지와 필수품을 챙기러 가자. 슬기가 체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최종적인 독설로 승리를 굳히고 있었겠지요. 나는 셔츠 몇 벌, 바지, 속옷, 세면도구를 하나의 더플백에 던져 넣었습니다.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 애쓰는 동안 몸은 자동 조종 모드로 움직였습니다. 10분 동안의 짐 싸기로 내 인생 3년이 한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의 여동생은 마치 간수처럼 문간에 서서 내가 은수저라도 훔쳐가지 않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체리는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슬기는 흥분으로 발끝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체린, 이건 실수야.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걸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나섰고 건물을 벗어났으며 최소한의 신뢰라도 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 함께 쌓았던 삶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내 뒤로 닫혔습니다. 택시와 보행자들이 평범한 금요일 저녁 일상을 보내는 것을 보며 달랑 가방 하나만 들고 인도에 서 있는 나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 모든 상처와 분노, 배신감 아래에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멈추고 드디어 인정하게 된 해방감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기어들어와서 용서를 빌고 더 나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풀어놓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스파에서 감각 차단 탱크에 들어가 치료를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비루한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보낸 3주가 딱 그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내면의 평화를 찾는 대신 나는 결혼 전쟁 역사상 가장 우아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세 거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아늑함이라 부르고 일반 사람들은 허세 부리는 신발 상자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20평, 약 66스퀘어미터, 남짓한 평범함 그 자체. 냉장고는 숨 넘어가는 고래 소리를 냈고 이웃들은 새벽 2시에 현대무용을 연습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린의 펜트하우스 궁전에서 3년을 살다가 이곳에 오니 마치 1등석에서 인생의 화물칸으로 강등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 집은 내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었고 아무도 거실에 서서 신뢰할 수 없으니 짐을 싸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시리얼을 먹는 기능하는 성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아무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에 대한 독설로 공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어떻게 이 미친 방향으로 틀어졌는지 궁금해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체린에게 손을 뻗으려다가 체린은 아마도 그녀의 정신 나간 동생과 함께 샴페인 아침 식사를 하며 3년 동안 결혼 사기를 친 악당 남편에게 거둔 승리를 축하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쳤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시 기반을 다지기에는 꽤 단단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집 배달 음식을 먹으며 이것이 중년의 위기인가 생각하는 동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체린에게서 내가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아니면 여동생이 내 추방을 조종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두는 대신 성인처럼 대화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무선 침묵. 완전하고 전적인 무선 침묵은 우리의 3년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을 내쫓는 것은 낡은 가구를 버리는 것과 같았던 모양입니다. 일단 사라지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슬기는 달랐습니다. 슬기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개인적인 승리의 랩이 되었고 나는 패배자의 자리에서 그 모든 쇼를 봐야 했습니다. 비싼 점심 사진과 함께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너무 감사해 라는 캡션을 단 인스타그램 스토리. 독이 있는 사람들과 단절하고 진정으로 번영하려면 때로는 짐을 잘라내야 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강한 여성을 지지한다는 트위터 업데이트. 각 게시물은 나를 향한 작은 디지털 가운데 손가락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체린의 계정, 체린의 행사, 체린의 돈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백수 여동생이 남의 성공을 가지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인 걸까요? 하지만 예전에 민준호라면 화를 냈겠지만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 거짓말쟁이, 바람둥이, 돈만 쫓는 쓰레기였다면 왜 체리는 직접 나서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 스스로 드디어 해방, 축하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슬기만 공개적으로 승리의 춤을 추고 있는 동안 체리는 왜 눈에 띄게 조용했을까요? 그때부터 나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잡고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은 뭔가 어긋난 것에 대해 아주 예리한 눈을 갖게 됩니다. 마치 황인 부동산 그룹이 최근 들어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대형 발표도, 새로운 개발 소식도, 기록적인 매출 분기에 대한 보도 자료도 없었습니다. 사업 성공을 마치 격렬한 스포츠처럼 다루던 그녀에게 이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또 하나, 슬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빈번하고 불쾌했지만 모두 같은 몇 군데 장소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체린이 좋아하는 그 비싼 카페, 같은 서너 군데 레스토랑.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치고는 활동 반경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리고 체린의 사업 동료나 친구들 중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를 건네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거나 심지어 고급 사교계의 들불처럼 번졌을 이혼 소문에 대해 캐묻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나쁜 주식 정보보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커뮤니티에서 이 완전한 침묵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괴팍한 스토커 같은 조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소한 실수가 관련된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해온 수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였습니다. 나는 쉬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록, 사업자 등록 서류, 누구나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자료들. 그때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황인부동산 그룹은 다소 힘든 회계 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건의 계약이 무산되었고 몇몇 주요 투자자들이 발을 뺐으며 지난 2년간 체린이 공들여온 개발 프로젝트에 규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국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체린이 익숙했던 순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별표 혼전계약서, 프리너프, 별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체린이 혹시라도 자신의 사업 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며 고집했던 그 계약서 말입니다. 여동생의 편집증적인 망상에 귀 기울이기 전에 그녀가 아직 심장으로 생각하던 때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혼전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배우자를 가난한 배우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특히 부유한 배우자가 허위 비난을 근거로 이혼을 시작하고 상담이나 중재 시도를 거부할 경우 계약서가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3년 전의 체리는 지금의 체린과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체리는 나에게 푹 빠져 있었고 내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학대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불성실해질 경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별표, 부당한 행위, 별표로 결혼이 끝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엘러모니, 지급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부당한 행위? 예를 들어, 백수 처제의 거짓말을 근거로 아무런 잘못된 증거 없이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성인답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거부하는 것 같은 부당한 행위 말입니다. 지금의 체리는 아마도 그 조항들을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가상의 나쁜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버리려던 착한 남편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실수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법적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이나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슬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스크린샷, 체린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모든 시도 기록, 슬기가 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수상한 사업 회의를 한다고 주장한 시간 동안의 내 실제 행방 증거, 그리고 느리고 조용하게 체계적으로 나는 예전 법대 교수님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파괴할 계획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뒤틀린 가족 드라마에서 희생자가 되는 것은 마침내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체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녀가 나를 쫓아낸 지 정확히 3주 만인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 회계사에게 요청했던 특히 흥미로운 금융 문서를 읽고 있을 때 내 휴대폰에 그녀의 이름이 떴습니다. 찰나의 순간 나는 전화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덜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성찰할 시간을 가졌나요? 성찰? 마치 내가 잘못을 저질러 방에 보내진 말썽꾸러기 아이인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졌냐니. 물론이죠, 체린. 나는 완벽하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내일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요? 2시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해석하자면 그녀는 내가 기어들어와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합의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갈 것이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체린과 그녀의 교활한 여동생에게 3주간의 성찰이 정확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줄 때였습니다. 포커를 할 때 로열 플러시를 쥐고 있지만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털어낼 거라고 생각하며 앉아있을 때의 그 기분을 아십니까? 체린의 전화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허름한 아파트에 앉아 양말 필터로 걸러낸 것 같은 맛의 커피를 홀짝이며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준비하는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체린은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왜 결혼의 파국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중립적인 장소에서 합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임원 회의실에서 해야지. 그것은 전형적인 체린의 수법이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고, 내러티브를 통제하고, 결과를 통제한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연설 전체를 준비해 두었을 것이고, 비서에게 오전 10시 패터슨 개정회의와 오후 3시 30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사이에 나를 위한 시간을 끼워 넣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찰할 시간을 가졌나요? 그녀는 마치 직무 정지된 직원을 대기 발령 심사하듯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오만함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직업적 빌붙이 동생의 말만 믿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여자가 내가 교훈을 얻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찰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성찰해서 거의 신이 내린 철학자가 되었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침을 전쟁을 준비하듯 보냈습니다. 샤워, 면도, 모든 것. 나는 작년 그녀의 회사 갈라 행사에서 체린이 사준 최고의 슈트, 숯 검정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업 행사에 액세서리로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의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지금 그녀의 선물을 이용해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 순간을 초래한 그들의 오만함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은 오늘 드라마의 핵심 소품이었습니다. 검은 가죽, 값비싸 보이는 어떤 기업 환경에서도 진지한 비즈니스를 외치는 종류의 물건. 체리는 내가 프로젝트 관리자 남편인 것이 부끄러운 대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던 2주년 기념일 때 내게 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지난 3주간 내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조심스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부분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혼전계약서, 프리너프, 사본, 금융기록, 은행 내역서, 슬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스크린샷, 내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된 시간 동안의 실제 행방 증명 문서. 하지만 내 준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가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제외한 것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완벽한 순간까지 로열 플러시를 숨기는 것입니다. 나는 체린의 사무실 건물에 약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시간 엄수는 펜트하우스에서 몇 년을 살았어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중산층의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우리는 시간당 50만 원을 청구하며 그만한 가치가 있다. 고 외치는 공격적인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나를 알아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체린에게 점심이나 꽃을 주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주에 지지하는 남편 역할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수많은 시간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시절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1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값비싼 슈트를 입은 사람들에게 당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세련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종류의 재즈 음악을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나를 전문적인 따뜻함으로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민준호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 A입니다. 회의실 A, 가장 큰 회의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통유리창이 있는 곳, 체린이 투자자와 시 관계자들과 가장 중요한 회의를 열던 곳. 그녀는 단순히 나와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것을. 나는 나의 행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장실에 소환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체린의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회사 파티에서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축하해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나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해 험담하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 중 몇 명이나 슬기의 버전을 알고 있으며 몇 명이나 실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신경 쓰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기업 환경은 개인적인 드라마조차도 비즈니스 복장으로 포장하면 모든 것을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성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체린이 이것을 비즈니스 회의처럼 다루고 싶다면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전문적인 경험을 선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내 휴대폰에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류 준비 완료. 지옥을 보여주세요. 서류들. 복수. 체린이 지난 3주 동안 끔찍한 남편에게 거둔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2시에 직원이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나타났습니다. 윤 사장님께서 이제 준비되셨습니다. 나는 동기부여 포스터와 수상 내역,
그리고 체린이 여러 중요한 인물들과 악수하는 사진들을 지나 복도를 따라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 그녀의 왕국, 성공과 통제를 위해 그녀가 신중하게 건설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에 나는 그녀에게 이 상황에 대한 실제 통제권이 얼마나 적은지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체리는 긴 마호가니 테이블의 맨 끝에 앉아 마치 별거 중인 남편과 대화하는 대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멋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멋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마도 지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지난 3주는 그녀가 척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에 마치 사악한 조언자처럼 슬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슬기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한 여자가 나의 굴욕적인 순간에 참석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마도 실시간으로 트윗을 올릴 계획이었을지도 모르지요. 민준호 씨, 체린이 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앉아서 서류 가방을 일부러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여자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들의 호의를 구걸하기 위해 가져온 사과와 약속의 한심한 뭉치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체리는 익숙한 재킷을 입듯 CEO의 목소리로 돌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가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기를 바라요.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녀 옆에 앉아있는 여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발화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 생각 많이 했죠.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고 유쾌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슬기는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익숙한 비웃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고 내가 무너져 용서를 구걸하는 순간을 기대하며 자신이 체린을 끔찍한 실수로부터 구해낸 보호하는 여동생 역할을 할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 우리의 주거 문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잠시 멈춘 것은 그녀가 염두에 둔 미래가 어떤 종류인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혼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아마도 그녀에게 유리하게 치중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황금 사냥꾼 남편에게 이용당했고 슬기는 그녀를 경고하려고 노력한 충성스러운 동생이라는 내러티브가 있을 것입니다. 깔끔하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지난 3주 동안 더 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체린, 나는 서류 가방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저는 그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서류 가방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두 여자는 확신에 찬 통제에서 의구심으로 바뀐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우리의 결혼, 신뢰,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확인 없이 추측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많은 성찰을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서류를 우리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고 방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체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나는 미소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들을 그녀에게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이 이혼 서류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스에서 퀸을 유리한 위치로 옮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이 줄곧 장기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 그 순간을 아십니까? 그 이혼 서류가 법률 서한으로 포장된 핵폭탄처럼 마호가니 테이블에 떨어졌을 때 체린의 얼굴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 회의실의 침묵은 버터 칼로 잘라 고급 비즈니스 만찬의 전체 요리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두 여자 모두 내가 서류 가방에서 살아있는 뱀을 꺼낸 것이 아니라 도시 최고의 이혼 변호사가 준비한 완벽하게 합법적인 법률 문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손은 서류 위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서류를 만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불꽃이 튀어오를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유지되던 CEO의 가면은 가장자리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회의가 어떻게 이토록 빨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는지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면 별표 윤슬기, 윤설지 아이, 별표는 누가 크리스마스를 취소하고 자신의 신탁 자금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얼굴에 붙어있던 그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혼란과 순수한 패닉 사이의 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뭔데요? 이게 대체 뭐예요? 체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첫 이사회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는데 이는 내가 그녀를 매우 효과적으로 뒤흔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나는 특히 느린 유치원생에게 기초 수학을 설명하듯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한쪽 배우자가 완전히 조작된 비난을 근거로 공동의 집에서 상대를 내쫓기로 결정했을 때 공식적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법적 문서 말입니다. 나는 날씨를 이야기하거나 소금통을 건네달라고 부탁할 때와 같은 어조로 유쾌하고 대화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전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비즈니스 환경에 있었고 나는 누군가의 대화 가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중일지라도 적절한 직장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체리는 5분 전보다 확실히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첫 페이지를 훑기 시작했고 나는 상황의 현실이 그녀에게 파고들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매혹적인 일련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혼란은 충격으로, 충격은 불신으로, 그리고 불신은 순수한 공포의 초기 단계로 빠르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 그녀는 벼랑에서 뛰어내리려는 말을 달래듯 느리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인답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나 법적 절차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녀는 내러티브를 통제하고 자신의 평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밀실에서 이 난장판을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파국 대신 상호 합의된 결정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인답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쾌활하게 동의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성인이고 나도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의 결정에 따른 성인의 결과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슬기는 이 교환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뭔가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한다는 첫 번째 경고였어야 했지만 나는 체린의 세계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느라 곁방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슬기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매니큐어 칠한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쳐 물잔들이 튀어오를 정도였습니다. 형부가 현장에서 딱 걸려놓고 어떻게 여기에 뻔뻔하게 들어와서 내 언니의 삶을 망치려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마침내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슬기는 모든 추악하고 교활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걱정하는 동생 행세, 체린의 귀에 속삭이던 미묘한 독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들여 세운 거짓의 집이 무너지기 직전임을 깨달은 사람의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현장에서 딱 걸렸다니 정확히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 모든 소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를 계몽시켜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히 뭘 하다가 걸렸죠? 당신이 뭘 했는지 알잖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아마 세 블록 밖의 개들이 울부짖을 정도의 고음이었습니다. 바람, 돈, 거짓말. 무슨 바람 말입니까? 나는 침착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증인들이 있는 회의실에 있었을 때 가로수길의 카페에서 목격되었다는 그 바람 말입니까? 아니면 제 이름을 커피컵에 제대로 철제하지 못하는 A to some place의 바리스타인 미스터리한 금발 여자를 말하는 겁니까? 슬기의 얼굴은 그녀의 명품 의상과 끔찍하게 충돌하는 흥미로운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 이체, 비밀 계좌, 제 기념일 비상금 계좌 말씀이십니까? 나는 연극적인 정확성으로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체린에게 낭만적인 여행을 깜짝 선물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념일 펀드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라벨이 붙은 그 계좌 말입니다. 스크린샷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체린의 법무팀에 직접 이메일로 보낼까요? 이것이 병적인 거짓말쟁이를 상대하는 아름다운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제 사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속삭이는 암시와 조작된 드라마의 세계에서 너무 익숙하게 활동한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통장 내역서나 업무 일정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체리는 여전히 이혼 서류를 읽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완전히 유령처럼 변하는 것을 보니 정말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녀는 혼전계약서의 조항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결혼이 끝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법적 세부사항으로 명시된 조항들 말입니다. 혐의를 확인하지 않고 행동하는 부당함. 이유 없이 배우자를 결혼 생활에 집에서 내쫓는 부당함.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의 말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의 말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부당함. 민준호 씨, 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를 신문하던 CEO 대신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처럼 들렸습니다. 이 조항들, 제가 동의했다는 걸 기억 못하겠어요. 당신이 고집했어요. 나는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내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했고, 일이 어려워지더라도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죠. 아이러니는 너무 두꺼워서 그것으로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체리는 가상의 미래 체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데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바로 이 상황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실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슬기는 이제 체린의 어깨 너머로 읽고 있었고 그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자 그녀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 그리고 흥미로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언니, 그녀의 식비 공급원, 그녀의 수입원, 그녀의 전체 생활 방식이 상당 부분 덜 부유해질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슬기 자신이 심었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체린, 이거 서명하면 안 돼. 슬기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싸울 수 있어. 뭘 싸워? 체린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패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고집했던 혼전계약서와 싸우라고? 민준호 씨가 실제로 바람피우지 않았다는 문서화된 증거와 싸우라고? 내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비난을 근거로 내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실과 싸우라고?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잠시 동안 나는 4년 전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의 번뜩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성공적이었지만 그 모든 기업의 갑옷 아래에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면이 있었습니다. 얼마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몇 주 전에 모든 조항과 계산을 암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작성한 혼전계약서와 우리의 별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월별 위자료는 향후 5년간 당신 순수입의 약 30%에 해당하며 이혼 판결 후 60일 이내에 28억 원의 일시불 지급금이 있습니다. 슬기는 혀를 깨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28억 원이라고. 체린, 그 돈을 감당 못해. 사업, 경비, 그 도박빚. 나는 도움이 된다는 듯 제안했습니다. 아, 네, 그건 확실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군요. 두 여자는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조차 움직임을 멈춘 듯 건물 전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박빚, 체린이 느리게 되풀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그들을 정확히 내가 원하는 곳에 가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미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윤슬기, 윤설지 아이, 별표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전의 분노나 좌절감 섞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폭발하여 산산조각 났고 더 이상 조각을 맞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별표 윤채린, 별표은 회의실의 자네, 그리고 우리 결혼과 자매 관계에 파괴된 유적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에서 존경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호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솔직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나는 그녀를 정확히 내가 원하는 곳에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자비심을 보일지 아니면 결정타를 날릴지 관객이 숨죽이고 기다리는 그 순간을 아십니까? 현실에서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는 파멸이 아닙니다. 그저 걸어나가서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함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체리는 나를 크고 절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뜨거운 토스트 위에 버터처럼 나를 녹였던 그 눈, 나에게 청혼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내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눈,
이제 그 똑같은 눈이 그녀 자신이 만든 자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나에게 애원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의 희망은 너무나 연약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으며, 거의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이 장엄한 쇼 내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체계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서류들을 모았으며, 모든 문서는 제 폴더로, 모든 폴더는 다시 서류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린 모든 증거는 마치 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발표 후 뒷정리를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포장되었으며, 고치다니요.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려는 듯 단어들을 시험하며 되풀이했으며, 체린, 당신은 이게 실제로 무엇인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 뒤에서 슬기는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우리 대화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진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필사적인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체린과 내가 다시 합친다면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이 만든 법적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언니가 한 번 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범죄를 덮고 모든 나쁜 일들을 이전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슬기에게는 안타깝게도 그 시절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려 애쓰는 그녀의 노력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 대신. 그녀는 여전히 디자이너 옷을 입은 괴물처럼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여동생을 모호하게 가리켰습니다. 당신 대신 나를 믿었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대신 끝맺었습니다. 당신의 남편 대신, 당신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겠다고 약속한 남자 대신 말입니다. 당신의 여동생이 조직적으로 당신의 돈을 털고,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서 멀어지도록 독살하는 동안, 당신과 관계를 구축하는데 3년을 바친 남자 대신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에게 박혔고, 나는 그녀가 모든 비난에 움츠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하지만 결과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미안해하거나 후회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무겁고 영구적이며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민준호 씨, 제발요. 그녀는 이제 진짜 고통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모든 것이 다 틀렸어요.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재건할 수 있어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다시 시작. 마치 지난 3개월이 사소한 의견 충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나 대신 믿기로 선택했던 사람에 의해 조작된 완전한 인격 암살이 아니라 그녀가 나를 쓰레기처럼 집에서 내쫓은 밤을 잊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가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몇 주간의 침묵을 잊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확히 당신은 어떻게 바로잡을 계획입니까? 체린, 나는 파괴된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서류 가방을 닫으며 물었으며, 당신은 증거 한 조각 없이 나에 대해 최악을 믿으려 했던 사람과 결혼하며 내가 보낸 3년을 돌려줄 겁니까? 당신은 내 집에서 쫓겨난 굴욕감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궁지에 몰렸을 때 당신에게 불신할 이유를 한 번도 주지 않은 남편 대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조종하는 여동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지울 수 있습니까? 질문들은 집 불길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체린이 존재하지 않는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깨지면, 진정으로 깨지면 세상의 모든 사과도 그것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요. 그녀는 절박하게 말했고 자신이 불리한 패를 쥐고 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사람의 서투름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망쳤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 씨, 그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이 여자.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잠결에도 협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여동생에 한심할 정도로 뻔한 거짓말은 간파하지 못한 이 똑똑하고 성공적이며 강력한 CEO.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상처도, 그녀가 만든 재앙 속으로 나를 다시 끌어당기려는 자녀적인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과 끝났다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체린,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사랑 버전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귀에 추악한 것을 속삭이는 순간 증발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체린. 그건 감정이 붙어있는 편의일 뿐입니다. 슬기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충분히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곧 당신을 호위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다양한 법 집행기관에 당신이 언니에게서 수십억 원을 훔치는 것이 합리적인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관계와 체린의 사업 제국의 잔해 속에 앉아있는 두 여자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하지만 출구에 도착하기 직전 체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준호 씨, 제발 이렇게 떠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이 틀렸지만 우리는 고칠 수 있어요.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춰서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급보다 비싼 화장을 망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나는 거의 그녀를 동정할 뻔했습니다. 거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체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비난들 중 어느 하나라도 나에게 물어봤다면 당신의 여동생의 말만 듣고 내가 유죄라고 결정하는 대신 나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줬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온전했을 것이고 당신의 사업은 안전했을 것이며 슬기는 경찰 대신 당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였을 겁니다. 나는 문을 열었고 복도에서 평범한 사무실 생활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벨 소리, 사람들이 평범한 문제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 조작된 배신으로 서로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세상에 축복받은 평범한 현실. 하지만 당신은 나 대신 그녀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의심할 이유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 최악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 회의실에서, 체린의 사무실 건물에서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으로 변한 사람과 함께 쌓았던 삶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슬기가 다시 울기 시작하고 체린이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가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문은 부드러운 띵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층수가 1층을 향해 카운트다운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놀라게 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윤슬기는 이전의 분노가 아닌 삶 전체가 폭발해버린 사람이 내뱉는 처절하고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파국 속에서 윤채리는 나를 가로질러 응시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존경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 그녀는 작게 말했죠. 솔직히 대답해줘요.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그녀가 완벽하게 무장해제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 순간처럼 나는 복수 대신 단지 걸어나가는 것이 가장 파괴적인 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한때 내 마음을 녹였던 그 절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바로잡을게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쇼 전체에 사용했던 증거 서류들을 차례로 서류 가방에 정리했습니다. 고친다니요, 체린. 당신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면 자신의 법적 위기가 해결될까 계산하던 슬기를 잠시 무시한 채 체린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믿었고 나를 믿는 대신 거짓말쟁이 동생을 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당신이 증거 하나 없이 나를 가장 최악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3년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 당신에게 신뢰할 이유만 주었던 남편 대신 사기꾼 동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있습니까? 그 질문들은 불길의 연기처럼 공중에 맴돌았고 체리는 그 대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뢰는 일단 완전히 깨지면
세상 어떤 사과나 후회로도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해요, 준호 씨. 그래도 사랑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지만 분노나 미련, 심지어 연민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조건부더군요. 누군가 당신의 귀에 독을 속삭이는 순간 증발하는 그저 감정이 덧붙여진 편의일 뿐이었습니다. 슬기가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비원이 곧 도착할 것이고 당신은 앞으로 수년 동안 연방수사기관의 언니에게서 수십억 원을 훔치는 것이 왜 합리적인 삶의 선택이었는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으로 걸어갔고 체리는 마지막으로 울면서 제발 이렇게 떠나지 마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여동생의 말 대신 내 변호를 들을 기회를 줬더라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 대신 그녀를 선택했고 이제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몇 달간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압구정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별표 민준호 프로젝트 솔루션 별표이라는 간판을 달고 홀로 서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은 인맥과 능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때 나를 소탈한 남편이라고 낮잡아 보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사업 파트너로 찾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샐러리드 직장인일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반면 황인그룹은 슬기의 금융범죄와 체린의 오판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렸고 체린은 펜트하우스를 팔아야 했습니다. 슬기는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복수 대신 우주가 내 적들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동안 나는 내 힘으로 견고한 새 삶을 건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차가운 현대사회에서 돈과 권력은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지만 진정한 신뢰는 가격표가 붙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당신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당신은 혹시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